네, 안녕하십니까. 산림 박람회 3일차 그럼 지금부터 심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경영실의 소순진입니다. 금일 대주제 지속가능한 우리 산림의 경영과 지역임업의 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세션 중에 첫 번째 세션 산림경영실의 펀딩의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산림이 더욱 체계적으로 경영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금일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그리고 한국 분야 산림 분야의 새로운 도전의 길을 제시해 주실 두 분의 발표자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산림 경영 지원을 위한 산림금융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수원대학교 김양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197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후학 양성을 위해서 수원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임업진흥원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이상진 책임님이고 발표 주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지역 산림 경영 모델 제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분의 발표자분께서 각각 발표를 20에서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네 분의 토론자를 앞으로 모셔가지고 또 다른 그런 시각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질의응답도 받을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거를 정리하셔서 저희가 토론자분들께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상진 책임님께서 지속가능 산림 경영을 위한 지역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책임님 그러면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지속가능 산림 경영을 위한 지역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해 발표할 한국임업진흥원 이상진 책임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의 순서고요. 먼저 우리 임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많은 임업인들의 노력으로 임업 총 생산은 지난 20년간 22%, 임가 소득은 약 15년간 38% 증가를 했는데요. 얼핏 보면 완만하게 잘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를 다른 경제 지표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국내 총 생산은 200%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임업의 총 생산은 22% 증가에 그쳤고 임업 총 생산의 GDP 대비 비중도 0.3%에서 2019년 기준으로 0.1% 굉장히 비중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가 소득 지표를 살펴봐도 1인당 2005년만 하더라도 이제 그 1인당 국민 소득보다 임가 소득이 약 30% 정도 높았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임가 소득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평균적인 일반 국민 한 명이 임가 전체의 소득을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를 보면 임업이 또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을 할 동안에도 임가는 이렇게 정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업이나 산림 분야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인데요.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전략을 내놓고 2030년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억 7,3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2.7%를 산림 부분에서 이제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는 전력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입니다. 그만큼 산림 부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 분야의 전략을 보면 산림 탄소 흡수원의 강화, 그리고 확대, 그리고 복원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산업 육성, 그리고 도시 건설, 건축 소재, 생활용품 생산 등 국산 목재 수요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은 우리 임업, 임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산림 부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산림 경영률에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부분에서 그 30년도까지 우리 탄소 흡수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53%에 불과한 국내 산림 경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경영화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이런 사유림 경영 활성화가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산림 경영을 규모화하고 집약화하고 또한 산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민간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의 산림 경영 사례입니다. 먼저 산림 자원 순환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산림 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서 임업인의 행복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림 자원을 순환 이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원을 잘 가꾸고 잘 이용하자는 개념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산림 순환 경영 시도가 있는데요. 보통 경영 주체로는 지자체, 산림조합, 그리고 개인산지와 기업 연합 등이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 경영은 경영 주체와 그 지역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랐는데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을 경영 목표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지역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좀 비슷한데요. 산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의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산지와 목재 가공 기업 연합의 경우에는 주어진 산림 자원과 기반 시설들을 활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춘천 목재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역 내 목재 가공 기업이 힘을 합쳐서 클러스터 형태로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제품을 함께 생산함으로써 목재 산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산림 경영의 재원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산림 경영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의 종류가 다양히 있는데요. 일단 지자체에서는 산림 경영 계획 작성 등 150개 분야, 그리고 공공 산림 가꾸기 등 50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융자 지원으로는 산림 경영 기반 조성, 사립 휴양 시설 조성, 그리고 산양삼 생산, 귀산촌의 창업 등 31개 세부 분야에 대해서 최소 2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림 경영의 수익 구조 분석을 위해서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산림 경영 사업의 헥타당 수익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이제 없으면 헥타당 마이너스 1,9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 보조금을 포함해도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의 임업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벌채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독일의 경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독일 후로이덴스타시의 경우에는 택벌을 통해 지역 산림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휴양업을 발전시키고 목재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나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 구축 등 순환형 산림 경영 실현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산림 경영에 대한 다양한 국고 보조 지원금과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국내와 비슷하게 산림 조성 기반 마련과 사업화를 위한 분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을 보자면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1.6 정도로 나타나서 매우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내에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스위스와 일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그보다 좀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산림 경영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림 순환 경영의 경우 집단화, 집약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의 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목재의 품질이나 가격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지역 내 목재 가공, 이용 등 산업 기반 미비에 따라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 창출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일자리라든가 주민 소득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경영의 주체로는 대부분 개인 산주, 대리경영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국고 보조에 의존한 영세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또한 교육, 체험, 관광 등 서비스 사업 등은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원을 살펴보면 주로 국고 보조, 융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민간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 융자 의존성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1차 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2차, 3차의 산업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산림 경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보조, 융자뿐만 아니라 산림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민간 금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다음 지역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를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 자원 순환 경제를 지역에 정착시켜서 가동시키자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0헥타에서 2000헥타 사이에 이제 규모화를 하고 그 안에서 산림 조성과 목재 생산, 목재 가공, 이용, 그리고 산림을 가꾸고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산림 여행 관광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엔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연결시키자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산림 경영의 실행 체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에서 자율성을 좀 증대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역할 분담에서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산림위원회와 그를 시행할 수 있는 중간 조직을 좀 구성을 하고, 중간 조직은 그런 사업체와 발굴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단체, 정부기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산림 경영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런 지역 산림위원회와 같이 함께 연계해서 협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주체의 유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 산주, 그 다음에 일반 법인, 그 다음에 협동조합, 대리경영체,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영주체 유형에 따른 경영 방식과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산림 경영에 대한 산림 경영, 원목 생산, 목재 가공, 목재 이용 등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자가 하나의 업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한꺼번에 좀 집약화, 집단화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 보조 기반의 공공 중심의 산림 경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림 경영 주체도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이런 모든 업무를 같이 통괄하는 통합형 사업자 협동조합을 구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별, 분야별 사업체별로 조합을 결성하는 분리형 사회자 협동조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산림 경영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내 산림 경영의 여건은 낮은 수익성과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오래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산림에서 말하는 영세성, 그리고 국고보조, 융자에 의존하는 자금 의존성, 그리고 사업의 영역, 그리고 경영의 주체가 모호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산림이라는 공익성과 그 산림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자본들이 주로 부동산, 토지에 기반되어 있어서 자본이 경직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지역 산림 단위의 순환 경영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공익적 가치, 사회적 경제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준공영제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집단화, 집약화를 통한 규모 증대, 그리고 산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 그리고 지역의 시설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융복합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 지원을 통해서 유동화하고 지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역 산림 경영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림 경영을 통해서 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집을 하고 가공, 유통하고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을 통해서 목조 건축을 하고 분양을 통해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산림 경영을 통해서 목공품을 가공하고 가구를 제작하고 글램핑장 등 3차 사업으로 확장하는 개인 산주도 있고요. 산림 경영을 1만 헥타 규모로 확대하는 지자체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산림에서 흡수하는 탄소 배출권을 산림 경영자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림 경영 모델이 어떤 정답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자의 의지와 그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지역 산림 경영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의 투자, 금융의 역할, 이런 마중물들이 마련이 돼야지 지역 산림 경영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진 책임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산림 경영의 필요성, 그 중에서도 지역 산림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방식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구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런 구상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수원대학교 김양우 교수님께서 지역 산림 경영 지원을 위한 산림 금융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수원대학교의 김양우 교수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역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현재 이 산림 경영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지역 산림 경영 모델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이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금융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를 위해서 이 산림금융에 처음 이런 용어를 처음 도입하는 입장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됐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이 산림 경영의 일반 개요를 잠깐 리뷰를 한번 하고 크게 봐서 이런 산림 경영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산림 금융이라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야 될지 크게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지역 산림 경영의 모델에 대해서 금융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모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과제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경영 현황 개요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산림 경영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기후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 소위 산림의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개인들의 이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친환경 목재 제품이나 기타 또 산림 서비스에 대한 이런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웰빙 수요, 힐링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산림의 그 활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심, 산림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서 산림 자원의 활용도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는 이 소위 일자리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절벽이라든지 노동력이 지역 인구가 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 지역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역의 그 양극화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화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되겠고, 또 산림, 특히 임업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면서 지역 경제 창출을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그 산림 경영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장기성이라는 겁니다. 산림 자원을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년, 적어도 30년 정도의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다시고, 그러다 보니까 타 산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병충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자연 재해로 인한 이런 위험들도 많고 공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저수익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고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는 위험도 높으면서 수익률이 낮은, 이게 바로 지역 산림 경영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들 또 사회적 경제 사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세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고부조금이나 융자 이런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거기다가 공익성은 또 많이 발휘를 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공익성이 많죠. 산림산업에 있어서의 이 환경 가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경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산림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부동산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자원들이 유동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역 단위 산림 순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를 돕는다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왜냐하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 지방 정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 산림 경영체들의 기본 현실이 고위험 저수익이니까 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집단화 또 집약화를 통해서 규모화를 해야,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 개발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이 민간의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7개 시군의 11개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이게 현재 금융의 니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사업체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사업체로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백이 편백농원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이게 안 넘어갔네요. 네. 개인 사업자신데 3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면은 주로 다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있는 사업들은 뭐 다양하죠. 뭐 조림 숯가옥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탄소 배출권과 연계한 산림 기능을 하시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산림 바이오매스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앞으로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주로 보조금과 융자에 많이 의존하는 거고, 투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희망 사항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현실을 머리에 놓고 우리가 이 금융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이 금융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산림 분야의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산림 경영체들은 융자와 보조금에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은 밑에 사업 신청자들이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청에 이 사업 융자나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승인이 난 후에 중간 기관으로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위 농구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보통 이 돈이 흘러나가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021년도 이 산업 산림 사업의 종합자금 융자 예산을 보면 대략 1,200억 원 정도, 융자 규모는 거의 2배가 넘는 2,600억 정도 되는데, 융자 지원 조건은 잘 보니까 산림 사업의 그 장기성에 맞춰서 최장 35년까지, 물론 단기 자금은 1년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정책금리 성격상 1%의 낮은 금리로부터 3%까지 되도록 돼 있고, 사업별로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지금 12개 부문에 27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27개 사업 중에서 100% 융자를 하는 사업이 한 10개 정도 되고, 나머지 17개 중에서 한 12개 사업은 한 70% 정도 되는 12개 사업은 자기 부담률이 한 20% 정도 되게 돼 있고, 국가 보조 사업의 경우에서도 약 35%에서 60% 정도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융자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오른쪽 표에서 알 수 있으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시기 좀 나열식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분야에 적시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맞춰서 이 보조금이나 융자의 기준이 조금 수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더군다나 이 금액이 이제 충분하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2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앞으로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라는 문제이고, 결국은 민간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령상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라는 것이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 법상으로는 모태펀드로부터 민간 매칭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자펀드를 만들면서 농식품
모태펀드가 자펀드로 만들어지게 되고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임업도 이 법상으로 시행령에 이 모태펀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태펀드가 이루어진 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한 10년 동안 한 82개의 자펀드와 1조 3천억 정도의 자금이 조성이 되어서 실제로 458개 정도 8,800억 원 규모의 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임업 관련한 사업은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임업 관련 설비 기계에 대한 투자 한 군데가 있다는 얘기 외에는 별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에만 특화된 그런 금융을 이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산림 경영에 있어서는 막대한 선행 투자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장기간 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회수 기간도 굉장히 길죠. 이런 것들이 민간의 돈이 들어오기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장기 사업 구조에 맞는 금융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0년 이상 참아낼 수 있는 이 인내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현존 금융 생태계에서는 이 금융 상품하고 산림 사업 구조, 장기 구조하고 간에는 만기가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양적으로 그동안 산림 재정이 이쪽 산림에 대한 이 지원을 하는 금융 쪽에 지원을 하는 모습을 띄워왔었는데 이제는 여건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산림 관련 예산을 이제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뭔가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예산 배정이 잘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유감스러운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부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재정을 쓸 때에 어차피 지금 이제부터는 이 수요에 비해서 돈이 모자란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선수로 뛰지 말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마중물을 부어주게 되면 그 전체 뛰는 선수들은 민간이 되게 하는 이런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산림금융 사례를 잠시 지금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산림금융이 어떤 형태에 일어나냐 하면 이 채권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 그룹 밑에 있는 이 IFC라고 하는 국제금융공사에서는 지금 투자자들한테 산림 채권이라는 걸 팝니다. 포리스트 본드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REDD 프로젝트에 돈을 투입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는 거죠. 탄소 크레딧을 사게 되면 이거를 채권의 만기가 될 때에 투자자들한테 이자로 탄소 배출권을 지급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 이자를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팔아서 다시 이 현금화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채권 노력을 가지고 있고 단 혼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글로벌 환경에 관심이 있는 그 회사가 이거를 서포트하고 거기도 서포트한 그 대가로 탄소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또 다른 형태는 미국에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민간과 지방 정부가 같이 협력하는 산림금융입니다. 먼저 이 비영리 재단이 어떤 시행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죠. 산림보건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림보건 채권은 캘리포니아의 타호 국유림의 경우에 있어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거 야생 산불이 날 때 이거를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할 때에 이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이 시행사가 되는 비영리 재단이 미리 자기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으로부터 이 착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선재단에서 돈을 조달하고 또 상업자본에 돈을 조달하고 하면서 이 조달한 자본으로 이 사업 수행하는 기관을 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이 산림재단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재단이 다시 한번 사업 산림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와 관련 있는 이 소위 산림 복구로부터 혜택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소방 당국, 또 근처에 이 산이 한 풀이 나다 보면은 수자원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유바라고 하는 그 근처 지역의 이 수자원 관리국, 이런 데들이 다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회수가 되면은 이 채권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이것이 바로 산림 훼손을 복원하는 그런 형태의, 민간이 먼저 선행으로 투자를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소위 pay by result입니다. 성과에 연계하는 것이고, 아주 이 단순한 형태의 환경 성과 영향 채권이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국제 산림 펀드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지사가 들어와 있는 스태포드 캐피탈사인데요. 여기서는 스태포드 팀벌랜드라고 하는 자산 관리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7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산림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이 복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드디어 자기 투자 자변화의 일환으로 여기에 1억 5천만 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런 형태로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있을 때 국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산림에 관한, 특히 펀드 투자에 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림 펀드 할 때 민간 투자가 매칭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우리나라가 목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산림 개발,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이런 걸 확보를 위해서 해외 산림 투자 개발에도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펀드를 만들 때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야 되겠다. 왜?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정부 재정으로 해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이런 산림 펀드 형태는 모태 펀드처럼 운영을 하되, 다른 펀드와 협력하거나 공동 투자하거나 뭐 직접 사업체 투자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림 경영체들의 그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차별화가 되는 펀드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명심할 게 있는데, 하나는 이 펀드 자체도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이 펀드도 돈을 벌긴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펀드가 원금이 줄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펀드의 이 위험성, 투자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펀드에도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연계하는 특이한 형태의 펀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기부금 보조금이 연계된 다층 펀드입니다. GMF로 보통 부르는데요. 소위 그랜트가 들어간 보조금이 같이 붙여 있으면서 멀티레이어 다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펀드라는 거죠. 그 무슨 의미냐면은 이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 선호나 수익을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공공 자금, 자선 자금, 상업 자금들이 다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 재원을 혼합해 가지고 이 혁신적인 투자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담당하는 1차 손실 자본을 만들어서 손실이 나면 여기가 제일 먼저 손실 부담을 떠안는 그런 형태의 이 보조금 보증 제도를 활용하자는 거죠.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투자금의 경우는 돈 버는 펀드입니다. 여기는 진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펀드고, 그냥 들어오기에는 이 산림 경영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덜어줄 수 있는 형태로 기부금과 보조금, 보증금이 밑에 들어와서 이거를 손실을 부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자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가 만들어지면 자산관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한국산림금융,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은 포리스트 파이낸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뭔가 이런 형태의 자산관리사가 있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자산관리 회사는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은 직접 이 정부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서 정부가 직접 재원을 출자해서 만드는 이 공적인 그런 회사가 되겠죠. 다만 운영이 경직적일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위탁 수수료는 절감할 수 있겠죠. 직접 정부 재원으로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정부 재정이 모자라서 민간 자금을 우리가 갖다 쓰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산관리사는 이 펀딩 업무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 등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목재 관련 이 산업들이 지금 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이 다 맞아떨어지는 자급자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공급 수요가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중개하는 게 필요하고 이럴 때는 IT의 힘도 빌려야 되고 또 빅데이터도 빌려야 되고 AI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 좀 혁신적인 형태의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일을 여기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때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나 규모, 기업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이 차별화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농식품 모태 펀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특히 상환 전환 우선주 같은 것을 통해서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주식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같은 것, 그다음에 유언에서는 출자 인수를 한다든지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 협동조합의 특별조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무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분 투자가 여의치 않으면 이 특별 목적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출도 할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리츠 얘기는 빼겠습니다. 리츠는 이 임대주택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20년, 10년에서 20년 걸리는 그런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민간 금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왼쪽 밑에 있는 그림만 보시면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불러와서 같이 출자를 하자게 만들고 또 금융기관을 불러와서는 대출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 제도 개선을 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생각하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산림경영재단, 비영리 재단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죠. 이 소위 산림금융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본관리사를 만들 경우에 회사가 되면 모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을 비영리 재단이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영리 재단은 뭐 교육이나 컨설팅을 담당하되 또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펀드에 후순위 투자로 들어와서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세한 그 기업, 우리 기업의 그 경영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소액 대출을 하는 그런 형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둘이 같이 펀드와 이 재단이 같이 움직이려면은 이 소위 의사결정 구조는 조금 더 협조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러한 형태의 산림금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왼쪽에 FFK라는 것이 이 산림금융이라는 자산관리사가 펀드를 관리하게 되면 재단은 모금이나 이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의 산림 경영체들한테 어떻게 금융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 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융을 받으려고 해주게 되는 이런 지역 산림 경영들의 대상을 보면 이제까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많았더라. 또 사회적 경제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태동 단계에 있어서 기업의 경험이 취약해요. 230만 개인 산주들이 다 2헥타르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해본 경험도 잘 없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고위험과 저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대상체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익을 높이려면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거고 또 이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이 금융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 제도의 그 개선이 없이 당장 폐긴 사업으로 먼저 한번 해보면
앞으로 산림 경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팩트 투자의 개념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국내에서도 이런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성장금융이라든지 사회가치연대기금 이런 데서 많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자금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림경영체들하고 관련해서 좋은 것은 산림경영체들은 환경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이죠. 그런데 취약하니까 결국 임팩트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펀드가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체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산림청 밑에서 이 자금이 조달이 돼 가지고 기금을 위탁하게 되면은 운용사를 선정해서 펀드를 만드는데 비영리 관련 재단들이 기부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돈이 모여질 때 한 100억 원 정도 만일 모여졌다고 치면 포트폴리오를 이 산림 관련 사업체들, 산림 탄소나 산림 경영, 임산물, 목재 가공, 뭐 기타 이런 복합 경영하는 그런 데에 가는데 문제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팩트 투자 펀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수익을 조금 낮춰서 추구하는 그런 펀드라고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펀드 자체도 그러려면 산림 관련 벤처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겠죠. 한 5대5나 6대4 정도.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모태 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굉장히 취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인증받은 투자도 한 6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벤처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상황도 고려하고 기존에 계신 이 실제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서베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인데 결국 앵커 투자라서 산림 펀드가 정책 금리로 1% 정도 이 책임을 지고 들어가면 산림 재단이 0%로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한 10억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민간 투자자는 적어도 한 10% 정도는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들어올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 가중 평균을 해보면 펀드 수익률은 3.6% 정도, 조성은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체에 대해서는 2~3% 정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적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하지만 이 산림 관련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15% 이상 이 투자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이 적당한 비율로 구성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가정 평균한 그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이 8.8%에서 한 10%, 또 잘 될 경우에는 15%까지 되게 하면 임팩트 펀드 투자자가 최소한의 스스로 자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 이 비영리 산림재단이 기부금을 가지고 도와주는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컨설팅, 교육 이런 테크니컬 어시스턴트를 하는 게 역할이 필요할 거고 실제로 참여할 이 투자에 후순위 투자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물론 이 지역의 그 산림 순환 경영 모델을 개발하게 될 경우에 제일 먼저 230만 개인 산주들의 사유림 경영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성을 극복하려면 집단화 규모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도 효율적으로 써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앞에 발표하신 그 자료의 주요 내용이었다면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체계가 마련돼야 될 거고 이 기존의 민간 금융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임팩트 금융 같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은 과거 수십 년을 돌아보면은 산림 녹화와 푸른 숲이었죠. 이제는 미개척 분야이지만은 혁신적으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산림 경영과 금융의 과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산림 경영체로서 자체로서도 이 육성을 통해서 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길 위해서는 전문 인력 육성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법제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일에 많이 힘을 써야 되겠다는 거고, 그 재원 조달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산림 경영이 산림은행이 설립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실 것 같으면은 초기 단계는 퀵인 사업으로 임팩트 펀드가 먼저 들어와서 한번 역할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성공 사례를 남게 되면 산림금융의 환경이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산림금융과 같은 산림에 특화된 자산관리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20분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벌써 30분이 됐다고 지금 시계가 울려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산림금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은행이 지금 이 필요성은 뭐 아시겠지만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있는데 왜 산림은행은, 산림조합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일반 은행 업무도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는 이 선순환 산림경영 기업을 돕는 그런 금융,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금융, 또 구체적으로는 농지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상권과 임무권 등을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산림민들의 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행, 그런 은행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산림은행 설립에 대한 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산림 분야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인 펀드가 들어와야 되는 뭐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 임팩트 펀드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뭐 충분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산림 분야의 분도 모셨고 금융 파트 쪽에서도 저 전문가분을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코멘트와 또 다른 어떤 시각의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모신 토론자 분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민대학교 이경학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면서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신 분은 산림 임업 ESG 전환의 선두주자 SK임업의 유희석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2001년부터 SK임업에서 근무하셨고 산림탄소 상세 사업 기업협의체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님을 직접 경영하면서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 그 한국 임팩트 금융의 김민수 대표님이십니다. 소셜벤처 엑셀레이션 임팩트 투자 분야 전문가셔서 비록 수익성은 부족한 우리 산림 분야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펀딩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벤처기업의 파트너 소풍 벤처스 이학종 파트너이십니다. 임팩트 투자 엑셀러레이팅 비즈니스 모델 분야 전문가시고 현재 그 모티브 하우스 공동대표로 계시면서 소풍 벤처스 투자 분야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균등하게 좀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각 토론자 분들께 우선 5분씩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경학 교수님께서
어떤 좀 시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순진 책임님하고 김영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두 분까지 연결을 해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이제 탄소하고 산림하고 연결돼 있는 분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탄소 쪽에 이 사업에서 들어가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거를 줄 수 있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먼저 정부 쪽에서 보면 아까 소준진 책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2030년 NDC 그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그저께. 근데 그걸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난번에 26.3%에서 2018년 대비 4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중에서 이제 산림의 지속 가능성 증진이라고 도시숲 그 분야도 아까는 이제 탄소 경영률 80% 얘기했는데 90% 이상으로 올리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재정 지원을 하겠죠. 재정 지원을 하고 원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산림 쪽에서 보면은 이 사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로 임도라든가 정보화 사업들 이런 쪽 기반되는 쪽을 비용을 이제 댈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업 쪽은 지금 원하는 것이 ESG예요. 그다음에 탄소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을 지금 대부분의 이제 외국의 큰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평판이라든가 배출권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대신 거기다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할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자체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탄소 중립 부분에 관해서 얻으려고 할 거고 또한 일자리하고 뭐 지역 활성화 이런 쪽을 이제 원하려고 하겠죠. 대신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보조금 융자 이런 쪽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업 주체 혹은 뭐 경영 주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는 물론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재화라든가 서비스인데 그게 주로 이제 참여자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주 협동조합인데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인데 산림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세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산림의 생태적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산림의 생태적 서비스. 그 서비스 부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조절 서비스에 바로 탄소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기후 부분이 조절 서비스에. 그다음에 사실 그런데 지역에서 탄소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은 시민들은 느끼지 못해요.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국가 혹은 기업 쪽에서 원하는 서비스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공급이라든가 문화 서비스 쪽에서 목재라든가 아니면 특수인산물 수자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문화 서비스에서 관광 휴양 아까 얘기했던 체험 치유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그 공급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문화 서비스 쪽에서 특화돼 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 이런 지역 특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산림 경영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산림 경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가꾸는 거예요. 그것이 목재를 생산하든지 아니면은 수원 함양을 이하든지 어떤 숲을 가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숲을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숲을 가꾸기만 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탄소하고 그렇다면 탄소하고 지역 서비스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라든가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명정이 되게 되면은 그 지역 안에서 그나마 명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이제 탄소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기반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지역적인 어떤 서비스를 더하는 탄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탄소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러니까 2하고 3 알파 되는 부분이 수익 사업이고 탄소라고 하는 건 기반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임팩트 급유잉이 들겠죠, 그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자면 지역 맞춤형 탄소 기반 산림 서비스 사업이라고 정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서로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맞춰주는 부분, 그 접점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경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공성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까지 들어간다면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경영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후 분야 산림에 있어서 산림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산림 경영률이 이제 90%까지 올라가는 아주 커다란 과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경영이 아닌 사업,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수익성까지 보완되는 어떤 그런 커다란 과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기 유희석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 매년 시행이 되는 산림 박람회가 올해는 굉장히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산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의 장도 많이 열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성숙되면 좋을 텐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일단 아까 발표해 주신 분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ESG 쪽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참여하시는 분들, 유선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ESG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라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 산림 경영 모델 지원을 위한 산림 금융 도입,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림을 소유한 개인 사유림으로 보면 산림 경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41%가 될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림이 한 217만 명 정도가 소유한 게 한 420만 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산림으로 보면 한 63%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림을 420만 헥타나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 개인 산주들한테는 과연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이양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임업 그리고 우리의 산림은 예전에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이 황폐해진 산림을 녹화하고 이를 유지해 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을 통해서 별도의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가치를 이 산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수십 년이 흘러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 산림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산림의 중요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노력을 하면서 가치가 무려 221조다. 그다음에 국민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한 428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익적 가치라는 거는 사실 국가로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적 가치지, 이 우리 개인 산주들 200만 명이 넘는 개인 산주들에게는 과연 공익적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고 있을까? 사실 그 산주들한테는 공익적인 가치 혜택보다는 아까 여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빗대서 일반적인 정말 실질적인 수익, 이 부분이 돌아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국가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아까 산림 분야에서도 한 2천만 톤이 넘는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지금 경영이 되고 있지 않는 미경영 산림 약 250만 헥타 정도에 대해서는 경영을 해야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이제 뭐 교수님께서 산림 경영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산림이 경영이 돼야만 그 산림 경영률이 향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림 경영률이 향상이 돼야 국가에서 목표로 하는 NDC를 달성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량을 계산하는 데에는 분명히 산림 경영률이라는 게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변수의 산림 경영률이 계속 향상되지 않고 지금처럼 답보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NDC를 달성하기에는 뭐 요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너무 터트린 거 아니냐. 어찌됐건 이제 11월 1일, 2일 해서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그 COP26 행사가 있고 거기에서 아마도 정부가 참석을 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급하게 그 증가를 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단하고 그 산림 뭐 탄소 중립위원회 이런 부분 뭐 여러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뭐 각 기업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될 그 단위들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채 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어찌됐건 그 투자라든지 위탁이라든지 또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위탁 및 기부를 통해서 이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어떤 것인지 그 다른 금융 상품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별화된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런 금융 도입 방안에 그 주요 이슈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그 금융 도입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산림 펀드라는 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뭐 투자 증권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뉴질랜드의 산림을 매입을 해서 산림 경영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그 투자하신 분들께 돌려드리자. 그리고 그냥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아까 발표 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산림 같은 경우에도 보조받고 융자받고 산림 경영하는 게 단순히 1차적인 사업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투자자들을 초대를 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당신의 산림의 나무가 이만큼 잘 자라고 있어요 라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게 느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발표에서도 수차례 나왔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도 산림을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2, 30년이 필요하다, 장기성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 30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보신 것 같고요. 저희 SK가 지금 갖고 있는 산림이 전국에 한 4,500헥타 정도 되는데 저희가 197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50년 가까이 정성 들여서 키워온 나무가 과연 지금 수확 생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림에서 나무가 성장하는데 조건도 동남아만큼 탁월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종에 대한 부분도 문제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물론 뭐 개인 산주의 수익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그보다도 투자를 해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한테 과연 뭘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숏포지션이나 롱포지션의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대안들이 지속 가능한 그 산림 경영 모델을 통해서 금융 상품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어찌됐건 ESG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G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산림 경영에서 나오는 뭐 쉽게 말하면 단기 소득 임산물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산림 탄소 흡수량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투자자들한테 좀 지급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펀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 투자 회수 기간이 어쨌든 길기 때문에 그 만기가 다소 좀 긴 채권을 그 한국산림금융에서 발행을 한다면 그 그린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뭐 어찌됐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뭐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로 한정된 펀드가 있는데 이런 그린펀드처럼 그 한국산림금융의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어찌됐건 그 펀드를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국내에 지금 한정이 돼서 지금 오늘은 얘기가 됐는데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개발도상국 해외 쪽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해외 산림 개발 사업의 투자가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확대가 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해외 쪽에만 또 치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국내의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임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그 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사실 이러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재단에 전달하는 뭐 기부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을 사실 ESG 성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지표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ESG 평가 기관하고 뭐 기준에 대한 마련이라든지 그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지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뭐 대기업들은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은 명분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그냥 돈을 어디다 줘서 뭐 불쌍한 불우이웃을 도왔어요. 이거보다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서 이러한 효과가 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사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ESG 관련해서도 이러한 지표를 좀 많이 개발을 해서 발굴해서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계속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저희가 그 플랫폼이라는 걸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산림을 경영하지 못하시는 개인 산주분들이 많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럼 경영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뭐가 있지?라고 그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상분들 윗분들한테 뭐 토지 받아서 그동안 상속세만 내고 그냥 매년 세금만 내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그 위탁 경영, 대리 경영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건 50년 동안 지금 산림을 경영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와 역량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산주분들을 좀 모아서,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산림청이라든지 여기 오늘 주최하신 한국임업진흥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개인 산주분들의 좀 가려운 것도 좀 긁어주고, 그다음에 아까 국가에서 NDC에 필요한 산림 경영률에 대한 부분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상무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투자하셨는데 지금 수익성이 뭐 거의 없다라는 말씀.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 가치가 1인당 한 500만 원, 428만 원 돌아가는 데 비해서 산주가 가져가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임업에서 일반 다른 산주들과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도 우리 산림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투자 부분, 펀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IFK 임팩트 금융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스퀘어라는 또 사회적 기업 엑셀러레이터의 이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 의견 말씀해 주신 분들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임팩트 투자라는 관점에서 조금 요 산림 오늘 또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임팩트 금융 혹은 임팩트 펀드가 산림 분야를 타겟으로 한 임팩트 펀드 결성이 실제로 가능하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을 계속 들으면서 저희가 또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확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임팩트 투자자들이 이 산림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텐셜들,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임팩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도 얘기 많이 나오지만 기후 변화 대응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 차원에서 산림 분야, 임업 분야가 더 많은 또 투자나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라 함은 사실 오늘 기후변화 말씀해 주실 때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산업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변화나 기후위기가 다가왔을 때 산림 영역이 굉장히 많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호주나 아니면 미국 등지, 캐나다 등지에서 산림들이 순식간에 뭐 불이 나서 다 훼손이 된다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임업 부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자들, 목재 부산물을 인한 사업자들이 순식간에 이 영역들이 깨지는 걸 봤을 때 기후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산림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림의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들도 다양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저희만 개인적으로만 해도 자주 가던 산에 갑자기 벌레가 많아지는, 지난 겨울에 조금 덜 춥기만 해도 벌레가 많아지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기후 변화 영향들부터 큰 어떤 산업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이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임팩트 투자자나 임팩트 금융은 결국 미래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역할이고, 그것이 임팩트 투자에서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보하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 자체가 이런 산림 영역에서 이런 기후 변화의 적응 차원에서의 문제에 조금씩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산림 영역에서 저희가 사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분들을 많이 뵙고 이분들의 또 성장을 돕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산림 분야나 임업 분야에서 아까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소셜벤처,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이 이 산림과 임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분명하게 임팩트 투자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교수님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든지 또 더 부가가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던 결국은 산림 분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기성 그리고 위험이 높은 부분 그리고 수익성이 낮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쇄되거나 해치되고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조금 그래도 임팩트 투자나 펀드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부분들,
그리고 검토해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펀드가 중심적으로 결성이 되고 아무리 펀드에 너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40%는 스타트업에 벤처들한테 투자하고 나머지는 꼭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라고 해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영역이 많고, 왜냐하면 투자사들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들이, 아니 임팩트 투자 많이 하는데 그 많은 투자금 다 어디 갔냐, 그 새롭게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한테만 가고 지역에서 수년째 직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 협동조합들한테 투자 못 받지 않냐. 심지어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투자라는 형태의 자금을 받을 수도 없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임업이나 산림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유희석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주 개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그런 구조들, 그리고 산림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소규모 업체들이 펀드 중심으로 설계되었을 때 그 자금이나 산업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할 확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단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단의 역할이 없이, 그리고 그 재단에 의해서 투자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이라는 형태가 적합하지 않은 어떤 산림 경영체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펀드 혼자만의 그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것이 또 다른 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임팩트 투자 역할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역할입니다. 즉 실제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것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회적 가치 관련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자마자 말씀하신 게, 너 돈은 많이 못 벌겠구나.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경제적 가치를 손실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갈등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을 잘 분석해내서 결국은 이것이 동시에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림 영역을 봤을 때 결국 이 산림 분야에서 산림 경영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공익적 가치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살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림 경영 전문 엑셀러레이터 같은 조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산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내야만 이런 펀드에 들어올 수 있는 뭐 ESG 경영 주체나 아니면 수많은 ESG 관련 자금들이 펀드들이나 이런 쪽에도 활발하게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측정해내고 있는가? 산림이라는 그저 좋은 것 혹은 공익적 가치라는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탄소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이상의 산림이 가지고 있고 창출해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존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표화되고 체계화되었을 때 비로소 다양한 어떤 금융 주체들이 들어오고, 또 개별 뭐 혁신적인 벤처들부터 또 개별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주체들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런 금융의 혜택을 먹고 산업에 좀 새롭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나 임업 분야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뭐 정의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또한 뭐 과거 저도 이제 한 3, 4년 전에 해외 산림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깊은 협업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학종 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풍네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소풍은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90개 정도가 됩니다. 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 벤처들에게 초기 투자를 하고, 아까 옆에 임팩트 스퀘어처럼 엑셀러레이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업이라고 했을 때
그 ESG 관련해서 요새 하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 관련해서만 알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는데 교수님이랑 앞에 발제하시는 걸 듣고선 이 자리에서 좀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임업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2020년부터는 그러니까 농업과 농식품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았으면 전체 90개 중에 그 2020년 전에는 한 10% 정도가 농식품 기업이었으면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금 현재는 그 25% 정도가 농식품 기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펀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 임업 관련돼서 더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됐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1차 생산물을 관리하는 프라이머리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사실 농업도 그렇고 임업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지가 않고 농업 자체도 열악한 환경이 있고 임업도 그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1차 산업, 1차 생산하는 프라이머리 인더스트리보다는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 소비자와 접근성이 있는 걸 전방 산업이라고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걸 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농업에서도 그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업 자체도 놓고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조금 차이점은 그 1차 생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게 풍성해짐으로써 전후방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 전후방 산업 안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 1차 생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사실 투자의 영역보다는 투자를 하더라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리로 하거나 아니면 살림 채권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거나 하는 형태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까 1차 생산하는 임산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산림을 적용하거나 산림 경영을 하거나 그런 쪽이 일단은 풍성해질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생산하는 기술력이 개발되거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거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린바이오 영역까지도 산림 안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초기 투자자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봤더니 임업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저희도 없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팀이 나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이었는데 그 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자리에서 이제 보면서 많은 배움들을 얻고 있는데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금융적 관점에서 보라고 하면 사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와닿았던 건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IRR이라고 하는 기준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 게 투자사의 입장이고 그 투자사의 입장에서 기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이걸 육성하거나 성장시키거나 하는 쪽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아니면 기준 수익률이 0%라도 이런 것들을 그 출자자들이 잡아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산림 쪽에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앞에서 깔아주는 팀들이 많아져야지 이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농업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 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관심이 크게 없다가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과 정부기관과 식품 쪽에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업도 한 1년, 2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관심들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학중 파트너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전후방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인식을 했고 1차 산업도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전후방 산업이 발전되면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그 어떤 체인 부분에서 그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발표나 아니면 토론 과정에서 질의가 한 5개, 6개 정도 들어와 가지고요. 그걸로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간도 30분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경학 교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산림 경영률 제고를 위한 수익성 있는 산림 생태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수익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되게 생소하네요. 내 앞에 바로 질문지가 있으니까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산림 경영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는 풀베기라든가 어린 나무 가꾸기랄지 골라베기랄지 가지치기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산림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림 생태계 서비스는 대부분이 다 어떤 일을 하는 거 다 생태계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목재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수자원 함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은 목재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 숯가꾸기를 해야겠죠. 그걸 우리가 숯가꾸기라고 얘기하면은 그 목재 생산은 수익성 있는 사업인가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수자원 함양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그냥 방치해 가지고는 수자원 함양 기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된 COS 같은 게 빽빽하면은 빽빽하지 않은 것보다 수자원 함양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숯가꾸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건 돈을 주나요? 줄 것 같아요. 수정기금에서 앞으로 줄 것 같아요. 그것도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치유의 숲 그냥 놔두면 치유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숲은 치유 잘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관리를 하면 더 치유 효과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수익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휴양도 마찬가지. 휴양림도 그냥 황폐되는 그러한 산림보다는 잘 가꾼 휴양림을 많이 가겠죠.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도 수익에 기여할 수 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하고 관계가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숯가꾸기, 그런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지역에서의 숯가꾸기가 이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산림이 이제 그 조성된 지가 한 50년 돼요. 그런데 너무 빽빽해요 지금. 빽빽하면 어떤 모습이 되려면 나중에는 이게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면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에서는 어떠한 생태계 서비스도 잘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적응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응 쪽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죠. 산불이라든가 병충해 이런 쪽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생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간에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국토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숯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가 수익성이 있냐 없냐 하는 건 사업적인 측면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숯가꾸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산림은 목재 생산 기능, 산림 휴양 기능, 그다음에 수원 함양 기능, 국토보존 기능, 생활환경 보존 기능 5개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산림이 거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 서비스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는 수익성이 있는 것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거니까. 그래서 없는 쪽은 국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고 있는 쪽은 지금 얘기하는 산림 사업 주체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SK임업 유희석 상무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SK임업을 중심으로 산림과 임업 관련 신규 경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채용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실리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예, 지금 어찌됐건 산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뭐 아까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지금 SK 그룹 사실 저희는 이제 임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회사라서 그 탄소 흡수량이 필요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SK 그룹에서는 전체 멤버사를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 사업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2050년에서 마이너스 알파 기간으로 해서 이제 넷제로를 올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했고요. 그 내부에서 이제 각 멤버사별로 필요한 영역에서 뭐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뭐 기본적으로 탄소를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필요한 양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양을 이제 저희가 대표를 해서 그런 멤버사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에는 이제 산림탄소 상세 제도라는 것이 있고 그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서 나오는 크레딧이 있을 텐데요. 이 크레딧 양은 사실 보면 전체 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내 산림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나라로 보면 산림의 67%가 국토의 산림 67%가 산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해외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사실 되게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사실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ESG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 중에도 이제 레드 플러스 REDD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국제적인 제도 하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자발적 시장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에서 크레딧을 지금 확보를 하는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해외에서 직접 그 사업이 그 메이킹 된 부분에서 이제 그 저희가 사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직접 그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프로젝트를 메이킹을 하고 디벨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크레딧이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파트, 그다음에 해외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개인 산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좀 채용을 계속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멤버사별로 그 공채를 하지만 그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뿌리는 형식은 아니고요. 지금은 대부분 그냥 각 멤버사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좀 많이 채용을 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도 계속 채용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그 파트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회사에 큰 역할을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파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외에 대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 쉽게 말하면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영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임업진흥원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이제 레드 플러스에 대한 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산림교육원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2월 정도부터 해서 계속 채용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사실 크게 무슨 영어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 국내 이제 산림에 대한 부분을 좀 알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 산주분들도 뭐 자주 만나야 될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IT 쪽으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플랫폼을 운영을 해봤다라든지 이런 IT 쪽에 대한 그 분야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산림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산림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임업도 1단계에서 지나서 이제 2차, 3차, 4차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그냥 산림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산림기사 자격증은 기본이겠고 산림기사 자격증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아 내가 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활기차게 펼쳐서 국내 산림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언제든지 좀 채용에 또
노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내년 상반기부터 1월, 2월부터 계속 또 채용 공고가 나갈 거니까요. 뭐 관심 갖고 계시다가 그 한번 응시해 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SK 임업에서도 이제 채용 확대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뭐 이거 보면 산림 분야가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이고요. 산림 관련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 관련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 어떤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요? 라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 관련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주제랑 조금 연결시켜서 정부에 어떤 정책을 요구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산림 관련 펀드들, 특히 이제 이런 임팩트 펀드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이쪽 영역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해양이면 해양, 농업이면 농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세분화돼서 이런 지원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산림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이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산림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이 산림 영역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전문 임팩트 펀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랑 맞닿아서 보면은 이 질문 주신 분이 정부의 정책 요구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들을 조금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나 산림 관련 사회적 기업들은 용소성이라든지 혹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 덕분에 그 인재를 확보하고 영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정책 요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산림 관련 사회적 기업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산림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잘 창출하고 있는지를 저 스스로 먼저 잘 준비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 제안들도 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상호 간의 합리적인 그 대화와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조율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지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협업할 파트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번째 질문은 이학종 파트너님께 들어왔고요.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펀드의 산림 및 임업 부분, 장기성, 저수익성 등 적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펀드 자체는 어쨌든 임업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펀드는 아닙니다. 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장기성이랑 저수익성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가 이제 기술 팀들이 있고 로컬 벤처 팀들이 있는데 로컬 벤처 팀들도 부동산을 기반해서 사업을 하시는 팀들이 있고 그 팀에 맞는 이제 수익 관련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젝트 펀드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장기성을 가져가고 저수익성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프로젝트 투자는 이제 일반 지분 투자랑은 조금 다르게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면 영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젝트 단위에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게 수익성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환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갈 텐데 이거를 다시 한번 쪼개서 보면 프로젝트 투자보다는 사실은 지분 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지속 영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게 아마 수익률 개선을 통해서 이 산업의 부가가치를 넓힘으로써 이 창업자가 이 투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회수에 대한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방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것들이 경영률이 개선되었을 때 저희도 투자사로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배수가 일반 지분 투자처럼 많은 배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IRR 뭐 4%든 아니면 IRR 5%든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면 충분히 투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투자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건 지분 투자 형태로 되면서
영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혹시 이 투자의 기간은 몇 년 정도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보통 펀드가 결성이 되면 보통은 8년 정도 펀드 결성을 하고 있고요. 8년에서 이제 추가로 연장하면은 동의를 받아서 2년 정도씩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산림 펀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기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긴 장기 펀드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바로 5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상진 책임님께 들어온 질문이고요. 지역 내 집약적인 임업체인 수익 창출을 만들기 위한 제도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시네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춘천 지역의 그 목재 가공 기업의 그 집약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감명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그 각각 산림 경영부터 1차, 2차 가공,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인프라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을 좀 고도화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각각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 환경이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방안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입장에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들었던 거는 그 현장과 좀 제도 간에 좀 괴리가 있었던 사례인데요. 산림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작업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로를 개설하게 되면 좀 법에 또 어긋나게 되는 그런 현실과 그 제도 간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조금 이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양우 교수님께 들어왔습니다. 보조금 의존성을 탈피하고 민간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산림청, 산림부분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책 당국, 산림 당국이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정이 조금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고, 또 산림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 탄소 중립 문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민과 합치기 위한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선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로 뛰지 말고 이 생태계 만드는 일에 더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뭔가 모자라는 부분을 완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인프라 일을,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환경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지표,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얼핏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예산이 지자체가 부족하다, 그런 질문도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은 어차피 중앙 재정 예산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복지 예산이 엄청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이 지자체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산림을 육성하는 일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임팩트, 아까 금융 쪽에서의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 소셜 임팩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성과 연계 채권이라는 건데, 그거를 말씀드렸던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게 하고,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다시 말해서 환경 성과를 달성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페이 바이 리절트로 하는 그런 형태의 민간 자금 동원하는 기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 2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교수님께 들어왔는데요. 한국 산림 인증과
산림 펀드가 연계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 질문이 왜 저한테 왔죠? 산림 인증은 아마 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관한 인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 펀드는 제가 오늘 여기서 들은 게 이제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서 어떻게 산림 인증에 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산림 인증 부분은 실제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관한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산림 생태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기능, 그다음에 환경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전부 다 SFM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산림 인증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하게 나무를 벌채한다든지 생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채한다든지 아니면 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활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산림 생태계 서비스 경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펀드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이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하고 연결되는, 아까 어벙벙하게 그냥 뭐 환경적인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돈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SFM 활동,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고요. 그 김양우 교수님께 들어왔습니다. 임팩트 벤처 투자자의 투자 리스크는 정부가 보존하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면 현재 유동성 환경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고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로는 참 정부가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의 금융시장의 큰 원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받으려면 리스크는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죠. 벤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벤처 투자를 지금 한 10개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중에 성공은 두세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 대신 한두 개가 대박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보통 민간 금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다 보전해 줄 수는 없죠.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리스크 전체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있는 그 프로젝트나 사업에 있어서 이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판을 깔아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마중물을 제공하는 소위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면서 전체 사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 글쎄요, 그 은행 금리보다 지금 일반 펀드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체 투자,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원유나 이런 데 투자하는 분들은 이 목표 수익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한 15%는 가져야 되는데 은행의 대출 금리가 요새 막 오르기 시작해서 한 5, 6%니까 그것만 돼도 좋긴 하겠죠. 들어오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은행 이자만큼은 나와야 이 펀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은행은 안전한 그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예금을 하게 되면은 정기예금은 확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게 은행의 그 예금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지분 투자를 하는 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훨씬 많이 져야 되죠. 더군다나 이런 장기성을 가지고 있고 고위험과 저수익을 갖고 있는 이 산림 경영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은행보다 금리 높으면 당연히 들어올 거고, 지금 아까 얼핏 저희가 예시로 계산해 드린 거에 의해서는 은행 금리보다 많게 임팩트 투자가 와도 할 수 있죠. 물론 재단이 들어와서 밑에 리스크를 낮춰주는 한 0%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요새 주식시장도 가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제가 금융자산 투자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보는데 요새 그제만 하더라도 무슨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자기 돈이 필요로 할 때 이 소위 CB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데 이자를 0%로 발행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투자 형태이거든요. 이거는 펀드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자를 0%로 해서 조달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 지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채권 이자를 0%까지 오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성만 많으면 어떤 일을 못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만 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산림금융이라는 것이 산림 쪽으로 들어오는 금융의 양, 이 재정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융의 양이 좀 충분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데 금융의 질, 들어올 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수익은 낮으니까 이걸 어떻게 리스크를 낮춰주고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산림 경영체들이 스스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런 뭐 대리 경영체를 조성을 해서 규모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산림청 같은 이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융자나 보조에서 이제 탈피할 때가 이제는 왔다. 이제는 투자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NDC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가 오늘 그 세미나의 주된 주제고 뭐 전달이 6분이 전달하고 하자는 모든 내용을 포괄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뭐 금융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저희 발표자분과 저희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살림에 대한 여러 한계를 좀 인식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산림 금융이라는 가능성도 같이 좀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초보 진행자로서 좀 버벅된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현재 우리 살림의 어떤 금융 부분의 현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초보자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좀 더 성숙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 같이 우리 살림 경영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멘트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세미나를 위해서 발표를 준비하시고 토론을 준비하신 6분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행사를 마치고 이후 그 산림 분야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 설명회가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